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직업상담사 기출문제풀이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제1회차 직업심리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21번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는 중요 과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력개발 단계 전 세계 경력개발 단계도 있지만 입직하거나 아니면 직업에 들어가서 입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경력개발 단계를 보게 되면 경력개발 단계는 이제 초기, 중기, 이제 은퇴를 앞둔 말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초기, 경력 초기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중기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경력 말기에 해야 될 핵심 과제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는 중요 과제가 아닌 것을 그랬는데 초기에는 뭐니 입직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렇죠. 적응이라는 문제, 적응의 문제. 직업에 대한 적응의 문제고요. 중기에는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자기의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직무 순환에 대비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말기는 어떻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프로그램이 이제 설정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직의 적응토록 방향을 설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인 목적과 승진 계획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3번, 직업 몰입 및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적응한다. 계속 적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응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계속 적응만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 과제가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특별하게 더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 있던 조직이 적응토록 방향 설정하고 개인적인 목적, 승진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해 보인다. 또는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승진이라든가 지위 변경에 대해서 지위 변경의 계획을 갖다가 이제 실천해 보는 이런 것 등을 경력 초기 단계에서 수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규준은 그랬습니다. 그럼 규준의 종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준, 이 논문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무슨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규준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집단 내에서의 규준, 집단 내 규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발달 규준이 있습니다. 집단 내 규준의 종류에는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또 표준 등급이 집단 내 규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달 규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연령 규준, 그 다음에 학년 규준, 세 번째로 단계 규준을 언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내 규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집단 내 규준 중에서 백분위, 그러니까 가장 기술적인 통계 훈련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백분위인데요. 연령이라든가 어떤 검사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백분위라는 것은 집단을 100으로 가정하는 거죠.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백분위 70이다 라고 하면 백분 점수 70이다, 백분위 70이다 라고 하면은 이 밑으로 몇 %? 70%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표준 점수, 원점수가 의거점이 없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의거점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계 변환해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 점수인데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개인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이탈됐는가 알아보는 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등급물. 집단을 몇 등급으로? 그렇죠.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개인의 점수를 해당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다? 이제 사례수가 많을 때, 검사 사례수가 많을 때 작은 점수 차에서 벌어지는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표준 등급입니다. 그래서 뭐 내신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표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겠죠. 자, 이 상식을, 이 지식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번 문항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소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음으로써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100분이 아니고 2번 표준 점수는 개인이 평균으로부터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보는 것 아니고 3번 표준 등급이 정답이 되겠으며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학년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의 결과가 몇 학년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발달 기준의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경력 진단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력 진단 검사라는 것은 이 사람 경력 발달 정도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경력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진로 개발에서 이런 것 등을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력 결정 검사. 경력 결정 검사는 이 지문 자체가 해설입니다. 경력 결정 검사, 그러니까 커리어 디시전이죠. 경력 결정 검사는 경력 관련 의사 결정의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력 결정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MVS입니다. MVS는 누구 거예요? 홀랜드 이론이죠. 그래서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기 직업 상황, my vocational situation에서 정체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직업 상황, 자기 직업 상황에는 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검사 혹은 진로 발달 검사는 슈퍼에 의한 거죠. 슈퍼에 의한 것인데 경력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력 태도 검사, 커리어 비헤이비어 인벤토리 해도 되고 커리어 빌리프 인벤토리, 경력 신념 검사 이래도 되는데요.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거보다는 이제 진로,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환경이 아니라 진로 목표. 내가 이거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설정의 장애가 무엇인지 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도록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진로 발달 이론에서 보면 긴즈버그, 슈퍼, 고트프레드스 이렇게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 진로 발달 단계는 환상기, 또 뭐예요? 그렇죠.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환상기는 뭐 욕구 중심으로 진로 발달하는 거예요. 환상기는 하위 단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다가 잠정기는 이제 그 환상기는 11세 이전이죠. 11세 이전. 욕구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잠정기는 이제 조금 더 컸어요. 내가 내 욕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잠정기니까 11세에서 17세 사이를 잠정기라고 하는데 잠정기는 흥미, 능력, 가치, 전환. 흥미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아니야 능력도 필요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환 단계, 그러니까는 진로 결정, 진로 선택에 대해서 자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단계가 전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기 자체는 이제 17세 이후부터 청장년기를 얘기하는데요. 긴스버그는 전생에 의해서 발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장년까지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실기는 이제 내가 이제 진로 선택에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 구체화시키는 단계, 특수화시키는 단계. 탐색기 자체는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진로 중에서 두세 가지로 진로 선택의 폭을 좁혀가는 단계이고요. 구체화 단계,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그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든지 훈련을 받는 시기가 정교화기, 특수화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스버그의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문제가 되었으니까 성숙기, 성숙기는 긴스버그의 발달 단계에서 없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신뢰도의 종류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뭐 신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신뢰도의 종류라고 배웠지만 그것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이제 검사, 테스트, 리테스트,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 도구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검사, 동일한 검사를 동일 환경에서 당연히 동일 대상에게 다 대상은 같아요. 그런데 무엇만 다르다? 일정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시간은 달라요. 시간 차이가 있죠. 두고 반복 측정해서 처음 검사와 재검사가 동일한지 상관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수의 별량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처음 검사와 재검사의 시간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개인적인 거는 성숙이라든가 질병, 성질, 기피, 질병, 기분, 피로 등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당연히 날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기타 옆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이 잘 출제가 됐었는데 단점이라는 것은 시간 간격에 의해서 점수차가 많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신뢰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홀 효과는 두 검사 사이의 간격이 짧을 때 선행 검사의 기억이 넘어왔다. 이홀 효과죠. 두 번째 이제 반응 민감성 효과는 반응 민감성이라는 것은 선행 검사와 후행 검사의 사이 간격이 길 때 그 사이에서 새로운 학습 이런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 번째 측정 속성의 변화 등이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재검사는 시간 차이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측정이 되는 거죠. 언제나 너무 큰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추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검사 내용이 변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변에서.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는 영역에 동일한 내용이 표집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표집돼야 된다는 건 검사, 재검사를 서술만 잘할 수 있어도 표현만 잘할 수도 검사, 재검사 자체는 한 가지 검사예요.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아니라 한 가지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측정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지능에서 언어 유창성 막 계속 표집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검사일 때 이럴 때는 동형 검사 신뢰도는 이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될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사 도구가 그대로인데요. 그 다음에
3번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행검사, 그러니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점수에 그러니까 그 검사가 이제 그 선행검사의 기억이 후행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있습니다. 4번 어떤 학습 활동이 두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효 효과도 없어야 되고 반응 민감성 효과도 없을 것이다. 가정할 때 이제 검사 재검사를 추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홀랜드 육각형 모형이면은 육각형 모형에서 리아셋 이것도 역시 절대로 점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홀랜드 육각형 모형에서 자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럴 때 현실형의 직업군은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탐구형 굉장히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거죠. 탐구를 많이 하는 활동. 그다음 예술형 굉장히 독창적인 활동, 규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직업군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형,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직업군, 대표적으로 상담사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진취형, 그러니까 타인을 잘 이끄는 거예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잘 조작하기를 좋아하는 활동. 그 다음에 관습형도 역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좋아하지만은 현실형과 좀 차이 나는 것은 관습형은 어떤 것, 그러니까 기계적인 측면보단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재생산하는 것,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실형의 직업군인지 아닌지 찾아보면 1번 바르게 짝지은 것은 현실형, 비행기 조종사 맞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2번 보면은 종교 지도자는 어떤 형입니까? 사회형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사회형. 그 다음에 정치가는 당연히 진취형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무슨 형? 예술형에 해당됩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네요. 역시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에 관한 거 저쪽 가서 설명할게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는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직업 선호도 검사.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되겠죠. 대표적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이론과 관계된 검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간에 벌써 홀랜드 이론과 관계된 검사 두 가지 나왔어요. VPR하고 MVS, 홀랜드 이론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는 우리가 이제 L형과 S형이 있죠.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이제 간단하게 검사할 때는 흥미 검사 하나만 하는 S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자 할 때는 어떻다 L형을 보는데요. 그때는 흥미 검사하고 성격 검사, 빅5 이론과 관련된 성격 검사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고 했는지 보는 생활사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보게 되면요. 1번 직업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죠?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 흥미검사는 누구의? 홀랜드의 모형을 기초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맞죠? 3번 생활사 검사는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생활 특성을 파악한다. 생활사, 역사, 어떻게 지내왔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 맞습니다. 4번, 직업 흥미 유형을 크게 현실형, 사회형, 탐구형, 예술형, 인내형, 좀 전에 설명했죠. 인내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인내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정답이 4번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인 A형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A형 행동 유형은 스트레스 조절 변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A형 행동 유형과 B형 행동 유형이 있는데 A형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시간을 쫓겨요. 그리고 타인과 늘 경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A형 행동유형, A형 성격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스트레스 원인,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이나 불행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부 쪽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A형 행동 유형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적 생각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는 공부할 때 과정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과정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긴다? 아니에요. 일의 과정을 못 즐기고 결과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쉽게 화를 잘 내죠. 그리고 3번,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4번,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제를 빨리 포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 중에서 직무 명세서에 관한 겁니다. 그럼 직무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이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로 그 결과물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 여기서 포인트 되는 것은 직무 기술서는 무엇 중심? 일 중심이에요. 과업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고,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과업 중심으로 기술할 때는 당연히 직무명, 직무 활동과 절차,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그 안에 인적 요건도 기술이 되어 있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적 요건. 근데 직무 명세서는 그 인적 요건에 관해서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뭐 하는 일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뭐 자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인적 요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직무 기술서가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직무 명세서는 직무 기술서에서 유추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무 대상이 되는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나 과제가 이루어지고 작업 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내어서 그러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1번은 직무 명세서가 아니라 뭐예요?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직무 기술서. 어떤 활동,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2번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과 같은 인간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직무명세서. 사람에 관한 걸 정리해 놓은 것이 직무명세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3번. 분석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자가 하는 직무활동을 상세하게 무엇한다? 관찰한다. 상세하게 관찰해서 그 결과를 기술해 놓은 것, 우리가 관찰법에 해당이 되죠. 관찰법. 직무 분석 방법 중 관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번. 각 직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해서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여 놓은 것은 뭐다? 그거 자체 용어도 중요합니다.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다? 직무평가.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에 관한 건데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GATB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 적성 검사,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 발음을 해서 일반 직업 적성 검사인데 이것은 이제 핵심적인 뭐냐? 9개의 적성을 검출하는 거예요. 9개의 적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몇 개의 소검사로?
총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개의 적성을 알아보는데 이거 여기서는 당연히 지필검, 여기다 밑에 써드릴게요. 지필검사도 있고 4개의 수행검사, 동작성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개의 적성을 검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지각, 공간적성, 형태지각, 운동반응, 손의 재치와 손가락의 재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데 사용한 검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5개의 하위 검사 각각 모두 1가지의 적성을 검출하는데 2가지 적성을 검출하는 것,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소검사는 이제 이걸 2가지 형태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건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언어, 공간 수리, 공간 언어 수리에 관한 거에서 입체 공간 검사, 그다음에 언어에 관한 거 어휘 검사, 또 산수 추리 검사. 이것은 다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거예요. 각각 무엇이냐? 공간에 관한 것과 지능, 언어에 관한 것과 지능, 수리에 관한 것과 지능. 그러니까 2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능을 검출하는, 이거는 다 이제 지능을 검출하는 거예요. 지능뿐만 아니라 지능 플러스 각각의 공간에 관한 거, 언어에 관한 거, 수리에 관한 걸 검출해요. 그러니까 지능을 검출하는 소검사는 공간, 언어, 수리에 관한 건 지능을 검출하며 입체 공간 검사, 공간, 언어, 수리에 관한 각각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데 이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1번 입체 공간 검사 맞죠? 2번 어휘 검사 맞고 3번 산수 추리 검사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의 기구 대조 검사는 무엇을 검출하는 거냐? 1가지 적성을 검출하는데 기구 대조 검사는 형태 지각을 알아보는 소검사입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직무 동기를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동기를 보면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있는데 내재 동기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 외재 동기는 외부의 보상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것이 외재 동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도 외적 보상이 잘못 오게 되면 오히려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이 당연히 직무 동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시킬, 그 일 자체에서 느끼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보는 것은 데스의 내재 동기 이론입니다. 데스는 연구 결과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성인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나 게임을 하는데 어떤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저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의 내재 동기 이론이 정답입니다. 기대 이론은 뭐예요? 이것도 동기 이론인데 종업원이 조직에 들어올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유인가 있는, 가치 있는 거에 기대를 갖고 조직에 들어와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기대 이론,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목표 설정 이론도 역시 이제 목표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동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데스의 동기 이론입니다. 직무 분석 중에서 12번 어떤 방법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데,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눈치채셨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비교적 단시간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직무 분석 방법은 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그래서 데이컴법이 되겠습니다. 데이컴법. 데이컴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여기서 직무 분석을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모여서 직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결론 도출이 신속한 결론 도출, 신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직무 분석 전문가가 해놓은 거에 따라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함양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데이컴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 대입헌법입니다. 그럼 비교 확인법은 뭐예요? 역사가 오래되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이 분석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직무 분석을 바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분석법처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자료와 함께 주로 직업사정 등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비교 확인법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기대이론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답이 기대이론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기의 강도는 어떤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것을 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이론은 4번 정답 기대이론입니다. 조직원이 어떤 기대를 갖고 조직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기대이론 혹은 기대가치이론, 기대이론, 기대유인가이론, 기대가치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이론, 기대유인가이론. 그러니까는 조직원이 들어와서 노력을 해요. 어떤 것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과를 이뤄냈으면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보상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 부름의 기대가치이론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때 어떤 그 부여하는 가치와 행동이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믿는 것을 곱한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 기대이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형평성 이론은 뭐예요? 형평이론, 형평성 이론. 이것도 동기이론인데 내가 타인과 어떻게 비교해서 어떻게 대우받느냐. 물론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인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확실히 되고 타인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저하된다는 이론이죠. 강화이론, 스키너의 강화이론입니다. 어떤 보상 때문에 동기화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욕구이론,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이죠. 욕구 때문에 동기화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셨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계수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내적 합치도냐, 동형성이냐, 동질성이냐, 안정성 계수냐 이게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뢰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문항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항을 분리하는데 문항 분리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뢰도할 때 문항을 분리하는 게 있는 게 뭐예요? 문항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문항 분리하는 건 내적 합치도 계수 중에서 반분 신뢰도하고 또 있어요.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하는데 반분 신뢰도 어떻게 문항을 나누는데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반으로 나누는 방법이 전후법, 앞뒤로 쪼개는 거죠. 기후법, 홀짝으로 쪼개는 거예요. 기후법. 아니면 난수표법. 그냥 나오는 번호대로 난수표에서 나오는 번호대로 혹은 연구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짝진 임의배치법, 임의배치법 혹은 임의법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지문 문항을 분리하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해당이 되니 벌써 반분 신뢰도라는 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 분리하는데 이것은 분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죠. 문항을 각각의 독립검사를 취급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항을 다 그냥 흐트러져서 각각의 독립검사를 취급해서 서로 간의 상관을 보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렇게 쪼개는 것, 반쪽짜리를 독립검사를 취급해서 상관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항을 분리하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의 검사를 실시해서 그거는 둘 다 동일해요. 검사를 한 번 실시해서 반분 신뢰도 정리한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적절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검사를 독립검사를 취급해서 서로 상관을 보는 것. 그러니까 한 번만 실시하게 되므로 비용 면에서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검사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쪼개는 거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도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반분 신뢰도 없는데요. 쪼갤 때 어떻게 잘 쪼개야 되냐? 질적으로 잘 쪼개야 된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는 동질성 계수라고도 하죠. 동질성 계수.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내적 합치도 계수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제 내적 합치도에는 문항 내적 합치도였기 때문에 3번이 더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형성 계수는 미리 2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해서 이것도 이제 문항 표집이 동질적이었죠. 2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해서 서로 간의 상관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안정성 계수는 뭐예요? 안정성 계수. 안정성 계수는 앞서서 했던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별칭이죠. 시간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일관되게 나오느냐 봐서 안정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다? 테스트, 리테스트,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 3번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성격 5요인 검사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을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VPI 직업선호도 검사에도 이 성격 5요인 검사를 하는데 이 성격 5요인 검사 성격 5요인이죠. 성격 5요인 검사는 노만이 만든 건데요. 이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이제 카텔이 제작한, 그러니까 이거 다음 중 검사 도구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거 16 퍼스널리티 팩터 테스트 성격 검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퍼스널리티 팩터 테스트. 그래서 16개 요인을 추출해서 검사 도구를 만든 카텔의 검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만들어서 노만이 만든 것이 이제 성격 5요인 검사인데, 그럼 이 5가지 요인, 성격 5요인 검사의 5가지 요인이 뭐예요? 외향성, 호감성, 친화성이죠.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성이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여기 불안정성 점수가 낮게 나와야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개방성, 체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가지 요인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면 1번 성실성 있죠. 2번 정서적 개방성이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얼만큼 개방하고 있는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체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성,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3번 외향성, 4번 호감성, 다 맞는 하위 요인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속도 검사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신뢰도는 정답은 반분 신뢰도예요. 왜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속도 검사는 우리가 실시 방법에 따라서 하면 속도 검사냐 역량 검사 이렇게 나뉘죠. 속도 검사 뭘 중심으로 하니까 숙련도를 초점 맞춰요. 속도 검사라는 것은 스피드 테스트, 얼마만큼 숙련돼 있는 숙련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실시안으로 반으로 쪼갠다. 이렇게 쪼개든 이렇게 쪼개는데 전으로 쪼개되면 속도 검사는 예를 들어서 다 못 풀었어요. 여긴 다 풀고 요만큼 못 풀었어요. 불일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도 검사일 때 반분 신뢰도를 써갖고 전후 반분을 하게 되면은 과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불일치가 크다. 과소 추정이 되는 거죠. 기후, 홀짝으로 쪼개면 또 너무 다 풀었어요. 일치가 돼요. 그래서 과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속도 검사를 할 때 쓰면 안 되는 것이 반분 신뢰도입니다. 이럴 때는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근데 가장 좋은 게 속도 검사는 숙련도로 오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가장 바람직합니다. 17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과업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자아 발달 이론,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직업 발달 이론인데요.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자아 발달 이론, 심리사회성 발달 단계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발달 혹은 자아 발달 이론인데요.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릭슨이죠. 그래서 처음에 영아기 때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신뢰감 대 불신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배변 훈련하는 시기 자율성 대 수치감 또는 회의감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기 주도성 대 죄책감. 그 다음에 학년기, 학교에 들어가서 학년기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근면 대 열등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나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그걸 형성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잘 수행해야 될 것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체감을 형성하느냐?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인물을 토대로 해서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는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을 잘하는 이성에 관한 관계도 하는 친밀감 대 고립감.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기에는 이제 생산성 대 후세를 위해서 공헌하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아 통정감.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하면 자아 통정감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이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자아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뭐다?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역할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초등학교 시기, 3번 친밀감 대 고립감 청년기고요. 생산성 대 침체기는 중장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한 변인들의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적 특성을 밝히에 사용되는 것은 요인 타당도입니다. 우리가 요인 타당도란 용어를 배우지는 않았었는데 요인 분석이란 건 공부를 하셨을까요? 요인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요? 각 문항에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준 통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여러 변인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그 통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인 타당도 맞습니다. 다특성 다방법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여기 이번에 다특성 다방법 MTMM이죠. 이거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공인타당도는 무슨 타당도예요? 증거 관련 타당도죠. 공인타당도 혹은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증거 관련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4번에 가서 증거타당도 있는데 이 증거타당도는 증거 관련 타당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측타당도, 예언타당도 그리고 3번 지문에 나온 공인타당도가 증거 관련 타당도가 되겠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검사와 증거 검사의 상관을 통해서 검사와 증거 검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 요인 분석, 요인 타당도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진로 발달 이론이 기초하고 4가지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 홀랜드는 리아생 모델을 설명할 때 성격, 그러니까 홀랜드 이론하면 2가지 측면을 검증하시면 되는데요. 2가지 단어. 그러니까 홀랜드 하면 이론적 가정할 때 2가지 단어. 홀랜드 하면 무조건 2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성격이란 측면과 어떤 거? 환경. 어떤 환경? 직업 환경이죠. 그러니까 홀랜드는 자기 이론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성격을 모두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리아색이죠? 직업 환경도 어떻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것도 리아색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환경을 원한다.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소질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거기 제일 맞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럼 1번.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제 성격, 그 다음에 직업 환경도 6가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3번,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야.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은 성격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4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다. 그러니까는 1번, 2번, 3번을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4번까지 하시면 홀랜드가 말하는 이론적 가정 4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생애 직업 발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인의 역할, 상황, 사건에 대한 간의 상호작용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애 역할, 어떤 상황, 어떤 사건과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 생애 직업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생애 직업 발달이죠. 3번, 단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전생에 걸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단일 한 시점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어떤 사건, 그 전생에 걸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입니다. 4번,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차 직업심리학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